구전되는 미신을 새롭게 구성한 내용으로 오늘날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죠. 베트남의 전통 문화와 건축 양식은 프랑스의 식민지 시대를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팔레 가르니에를 본떠 만든 하노이 오페라 극장은 1911년에 완공됐습니다. 식민지 시대 이후 베트남 전통 연극과 현대 오페라 등의 작품들이 상연됐죠. 1945년 8월 16일에는 이 건물 발코니에서 공산당 베트민이 하노이 점령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노이 북쪽 끝자락에 호떠이, 즉 서호가 자리해 있습니다. 하노이에는 호수가 20여 개 있는데 서호는 둘레가 17km에 이르는 하노이에서 가장 큰 담수 호수죠. 호수 가장자리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용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호 남동쪽 기슭에 쩐꾸옥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불탑으로 홍강 기슭에 서기 554년에 세워졌고 1615년에 서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호수는 따로 떨어져 나오기 전까지 홍강의 일부였습니다. 홍강 상류에 나탄대교가 있습니다. 길이 8km, 폭 33m의 나탄대교는 일본 정부의 개발 차관기금으로 건설됐습니다. 다리의 5개 탑은 고대 도시의 5 성문을 상징합니다. 이 다리가 하노이와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연결하죠. 이보다 하류엔 롱비엔 대교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프랑스 식민정부가 1903년 지었는데 파리의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브 에펠이 설계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다리는 베트남 전쟁 때 심한 폭격을 당했지만 놀랍게도 일부 구간은 오늘날까지 원형 그대로 남았고 전쟁을 이겨낸 하노이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도시 서쪽에 남뜨리엔 분이 있습니다. 고층 건물과 현대식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하노이의 신도심으로 떠올랐죠. 이곳은 하노이 박물관입니다. 호찌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2010년에 개관했죠. 역삼각형 구조물인 하노이 박물관은 4개 층으로 이루어진 베트남 최대 전시시설입니다. 현대 베트남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베트남의 1000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뜨리엔 메리엇 호텔입니다. 인공호숫가에 자리한 이 호텔은 베트남의 해안 절경을 형상화했고 구불구불한 건물 형태는 용의 형상을 본떴습니다. 남뜨리엠에 베트남에서 손꼽히는 고층 빌딩이 솟아 있습니다. 랜드마크 70이라는 건물이죠. 이름처럼 72층 높이인 이 건물에는 거대한 영화관과 고급 사무실, 백화점과 수영장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노이는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도시죠. 정부는 사회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실업률이 낮은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180km 떨어진 곳에 하롱이 있습니다. 산악지방인 꽝린성의 도시죠. 한때 탄광도시였던 하롱은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중국과의 거래와 여행산업의 발달 덕이죠.
홍콩시에 하롱베이가 있습니다. 경이롭게 솟아오른 2000여 개의 석회암 카르스트와 통킹만의 점처럼 새겨진 작은 섬들을 만날 수 있죠. 2천만 년의 지질학적 진화로 생겨난 이 지역은 199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1288년에는) 쩌능다오가 이곳에서 쿠빌라이 칸의 군대를 무찌르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심은 지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곳은 향로섬으로 불리는 딘흐엉 섬입니다. 향로를 닮은 모양에서 비롯된 이름인데요. 베트남의 20만 동 지폐에도 등장하는 섬이죠. 하롱베이 한복판에 티톱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유명 관광 코스 중 하나인 금음달 모양의 백사장이 펼쳐져 있죠. 공산당 수장이었던 호찌민은 소련의 우주비행사 게르만 티톱의 이름을 이 섬에 붙였습니다. 섬의 작은 항구에는 2015년 만들어진 티톱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죠. 하롱베이에서 남서쪽으로 200km 정도 가면 닌빈성이 나옵니다. 홍강 삼각주에 위치한 이곳에 짱안 경관단지가 있죠.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 매력적인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강을 따라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아기자기한 바위산들이 이어져 있죠. 관광객들은 땅콩 마을에서 삼판이라는 나룻배를 탑니다. 현지인이 발로 노를 저어서 응오동 강을 구경시켜주는데 땀곡 수중동물과 석탑이 모여있는 빅동 풍치지구를 관광할 수 있죠. 길을 따라 난 노는 그 자체로도 멋진 풍경입니다. 현지인에게는 초록바다로 불리죠. 이곳은 춤추는 동굴이란 뜻의 무아동굴입니다. 486개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6층짜리 석탑과 목조사원이 나옵니다. 목조사원의 중앙에는 2m 높이의 관세음보살상이 관광객을 맞이하죠. 산등성 위에 거대한 용이 포진되고 있습니다. 용은 베트남을 상징하기도 하죠. 전설에 의하면 고대 베트남 북부지방의 라띠에 쪽 왕이 용의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짱안은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했고 이제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죠. 현지 가이드들이 타는 나룻배 수백 대가 정박해 있습니다. 가이드들은 관광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도록 돕죠. 닌빈성에는 호아루도 있습니다. 호아루는 10세기 고대 베트남 다이꼬 비엣국의 도읍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베트남 지역을 지배한 중국의 남한 왕조가 무너지고 혼란하던 12국 시대를 딘보린 왕이 마감했죠. 그는 전국을 통일하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옛 수도의 영광을 간직한 10세기의 사원들은 얼마 안 남았지만 첫 황제를 기리기 위한 사원들이 후대에 지어졌죠. 고대 도읍에서 서쪽으로 10km를 가면 동남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원단지가 나옵니다. 바이딘 사원입니다. 2010년에 완공된 이 사원단지는 3개의 사원과 사리탑이 포함되어 있죠. 사리탑은 높이가 100m로 베트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바이딘의 땀태전은 높이가 34m에 이르고 전통 베트남 양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처마는 봉황의 꼬리 모양으로 장식됐죠. 매 태음월마다 큰 축제를 여는 바이딘 사원으로 동남아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듭니다. 베트남에서는 음력을 중요시하죠. 베트남에서 최대의 명절인 떼또 음력설입니다. 이곳에서 500km를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전에 비무장지대가 나옵니다. 1954년 이후 공산화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분단 지역이었죠. 베트남의 공산화를 걱정한 미국은 1965년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케산 전투기지는 북베트남의 보급로인 호찌민 루트를 저지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기지는 1968년 1월 19일 북베트남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북베트남이 구정대공세에 앞서 미군을 교란하기 위해 이 기지를 공격했다는 주장도 있죠. 북베트남은 땐 명절에 남베트남과 미군을 급습했습니다. 이 대공세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고 전쟁을 끝냈습니다. 버려진 기지는 작은 박물관이 됐습니다. 여러 대의 미군 탱크와 비행선을 전시하고 있죠. 베트남이 재통일된 뒤 비무장지대는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이 지역에서 불발탄 사고로 4만 명이 넘게 사망했고 아직도 위협은 제거되지 않았죠. 비무장지대에서 100km 남쪽에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 응우옌의 도시이자 프랑스 식민지의 수도였던 후에시가 있습니다. 흐엉강, 즉 향기의 강은 가을에 절정에 이릅니다. 상류에 위치한 과수원의 꽃들이 강으로 떨어져 은은한 향기를 풍기죠. 강을 가로지르는 쯔엉티엔 다리는 구스타브 에펠이 설계했고 1899년 완공됐습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구정대공세 때 파괴됐지만 그때마다 복원됐습니다. 이 끈질긴 생명력은 현대 후에시의 상징이 됐죠. 강을 따라가다 보면 티엔무 사원이 나타납니다. 천상의 여신을 위한 사원이죠. 이 사원은 1601년 응우옌 호왕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당시 호족이었던 응우옌 가문은 베트남 중부의 실질적인 통치자였죠. 사원의 우뚝 솟은 7층 높이의 탑 뿌옥주에는 사실 19세기에 세워졌습니다. 이 탑은 높이가 21m로 응우옌 왕조의 3대 황제인 티에우찌의 명으로 건설됐습니다. 응우옌 왕조의 첫 번째 황제인 지아롱은
프랑스 식민군의 도움을 받아 최초로 지금의 베트남 지역을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승리 후 식민군은 황실 일가에게 복종을 요구했고 1883년 공식적으로 후해 조약을 맺으며 베트남을 식민지화했죠. 그 후로 70년간 베트남은 프랑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옛 수도의 중심부에 후해 성체가 있습니다. 지하롱이 지은 이 성체에는 유명한 깃발탑이 있습니다. 성체의 두터운 벽 안에 황궁이 자리해 있습니다. 태화전은 응우옌 왕조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1945년 군주제의 종식 전까지 이 궁에서 중요한 의식과 행사가 벌어졌죠. 훗날 바오다이가 퇴위하면서 권력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넘겨졌습니다. 흐엉강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왕조의 묘들이 나옵니다. 이곳은 카이딘 황제릉입니다. 카이딘은 응우옌 왕조의 12대 황제죠. 이 황제릉은 후해성 외곽에 1912년부터 1931년까지 지어졌습니다. 다른 많은 베트남 황제들과 마찬가지로 카이딘도 생전에 자신의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식민 정권과 결탁한 탓에 매국노로 취급받고 있죠. 카이딘은 1925년에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그때 큰 감명을 받아 콘크리트와 슬레이트, 연철로 황제릉을 지었죠. 마르세유에서 만든 자신의 조각상도 세웠습니다. 이곳은 응우옌 2대 황제 민망의 릉입니다. 민망은 프랑스의 국정간섭을 반대하고 유교를 국교로 삼은 것으로 유명하죠. 민망 황제는 캄보디아의 소수민족에게 유교를 전파하기도 했고 프랑스 선교사들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황제릉 역시 중국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교의 흔적은 기념물과 조각상, 정원과 연꽃 호수의 다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다리는 황제릉으로 이어지는 길이죠. 남중국 해안과 연결되는 후해시 남동쪽에 21km의 산악도로 하이반 고갯길이 있습니다. 안남 산맥을 가로지르는 이 고갯길은 다이비엣 왕국과 참파 왕국을 나누는 국경이었습니다. 전쟁 때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기도 했죠. 오늘날 이 도로는 바다까지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후에와 다낭 같은 베트남 중부 도시들을 연결하는 유명한 고속도로죠. 하이반 고갯길을 넘어가면 열대기후인 베트남 남부의 하얀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다낭은 남중국 해안의 한강 어귀에 자리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5번째로 큰 도시죠. 다낭은 2세기 참파왕국 때부터 존재했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5 주요 도시 중 하나였죠. (1965년 3월 8일) 이 아름다운 다낭의 해변에 미국 지상군이 착륙선을 타고 처음 베트남 해변으로 상륙했습니다.
1986년 공산정부의 도이모이라 칭하는 경제개혁의 착수로 다낭은 현대적인 관광 허브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용으로 변신하는 잉어 조각상은 다낭의 명소 중 하나죠. 한강을 가로지르는 강렬한 용의 다리는 다낭의 상징이 됐습니다. 2013년 완공된 이 다리는 길이가 666m고 폭은 37.5m에 이릅니다. 주말 밤에는 용의 입에서 불을 뿜기도 하죠. 한강을 따라가다 보면 하이저우구가 나옵니다. 이곳에 아시아파크라고도 부르는 다낭 써널드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전시한 테마파크죠. 하이저우구는 다낭의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디엔슨 스포츠 단지는 다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다목적 공간입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와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죠. 최근에 새롭게 공사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했습니다. 다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죠. 도심에서 9km 벗어난 곳에 5개의 대리암과 석회암 언덕을 가진 오행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 몇 개의 유적이 있는데 그중 포동탑도 있습니다. 많은 조각상과 종교적 장면이 산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대 참파 왕국의 또 다른 중심 도시 호이안이 있습니다. 호이안은 역사구역으로 15세기 무역항을 보존하고 있죠. 그 전인 7세기와 10세기 사이에는 참파 왕국이 향신료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16세기와 17세기 사이 중국 각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했고 포르투갈, 일본, 네덜란드, 인도 상인들도 이곳에 거주했죠. 호이안은 거주지가 분할된 도시였습니다. 일본인 거주지는 일본 다리를 지나서 접근이 가능했죠. 다리는 1590년대에 처음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거주지와 중국인 거주지를 연결하기 위해서였죠. 지금 다리는 18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일본 황제가 태어난 해를 기념하기 위한 조각들로 장식됐죠. 호이안 땅에는 참족이 살았습니다. 한때 참파 왕국은 베트남의 중부와 남부를 지배했죠. 초창기 호이안은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미선 사원 단지가 자리한 종교적인 수도였죠. 서기 2세기부터 1832년 민망 황제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참파 왕국의 국교는 힌두교였습니다. 4세기에서 14세기에 세워진 사원들은 시바신에게 바쳐졌죠. 미선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단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이 베트남 전쟁 때 단 일주일간 미군의 융단 폭격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미선 사원은 대부분 붉은 벽돌로 지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참족의 놀라운 건축 기술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이곳에서 발견된 문서에 참족이 세운 고대 왕국 나가라 참파가 등장합니다. 참파 왕국과 캄보디아가 갈등을 벌였던 12세기 문건도 발견됐죠. 킨족이 11세기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참파 왕국은 남쪽으로 밀려났죠. 하지만 킨족은 이 사원 단지를 계승했습니다. 미선 사원단지는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이곳에 박물관을 지어 조각과 조각상, 건축에 대한 정보를 담았고 참족 문화와 종교, 생활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곳은 판티의 탕입니다. 한때 참파왕국의 어항이었고 오늘날에는 다양한 색깔의 보트와 야외시장, 해산물 식당이 유명한 주요 항구로 발전했죠. 환상적인 바다 풍경이 펼쳐지는 항구 부근 언덕에 참파왕국의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포사누이 참탑입니다. 이 탑은 8세기 후반 힌두교의 신 시바, 아그니, 난디를 모시기 위해 세워졌죠. 참족은 지금도 16만 명이 넘는 베트남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종교 행사를 위해 이 유적을 방문하죠. 최근 들어 판티에세 무인의 지역에 해안 리조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50km의) 해안에 고급 호텔과 식당, 바, 카페가 줄을 지어 있죠. 무인에는 붉은 사구와 하얀 사구로 유명합니다. 무인해에서 북동쪽으로 24km 떨어진 하얀 사구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사하라 사막과 같은 무늬를 모래에 조각했습니다. 하얀 사구보다 규모가 작은 붉은 사구는 무인해와 가까운 해안도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구는 녹과 같은 붉은색으로 석양이 질 때 특히 아름답죠. 판티에시에서 북동쪽으로 18km 떨어진 곳에 요정의 샘이라는 뜻의 수이티엔이 있습니다. 샘의 한쪽 면은 하얀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사구로 이루어져 있고 반대쪽은 나무와 꽃, 코코스 야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곳에서 해안을 따라 350km를 이동하면 메콩강 어귀가 나옵니다. 메콩 삼각주는 베트남 남서부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죠. 4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출발해 동해에 이르는 메콩강은 5개국을 거쳐서 이 삼각주에 도달합니다. 까이베 현에 역사적인 수상시장 중 하나가 있습니다. 까이베는 농산물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특히 열대 과일이 많이 나죠. 하지만 이곳의 교역량은 해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현대식 시장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까이베 북부에 구찌시가 있습니다. 호찌민시에서 북서쪽으로 40km 거리죠. 이 도시는 구찌 땅굴로 유명합니다. 지하 통로와 방이 250km나 복잡하게 이어진 땅굴로 구찌 주민들의 거주지였죠. 땅굴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건설됐고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던 1960년대에 확장됐습니다. 미군의 폭격 때도 구찌 주민들은 땅굴 속에서 삶을 이어갔죠. 벤 지역 사원에는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망한 1만 명이 넘는 군인과 민간인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죠. 오늘 여정의 종착역인 호찌민시에 도착했습니다. 예전 이름인 사이공으로 더욱 친숙한 도시죠. 사이공은 남베트남 독립공화국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이후 총리이자 공산혁명가의 이름을 따 호찌민시로 바뀌었죠. 오늘날에는 860만 명이 사는 대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호찌민 박물관은 베트남의 전설적인 영웅을 다루고 있죠. 호찌민이 세계를 돌며 베트남을 식민주의에서 해방시키고자 했던 노력과 베트남 공산당을 창설한 과정과 베트남 전쟁에서의 공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1911년 이 박물관 자리였던 항구에서 21살의 호찌민은 30년에 이르는 모험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호찌민시 한복판에 통일궁이 자리해 있습니다. 제통일궁으로도 불렸는데